안녕하세요. 주식시마론 권미란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ETF 상장 모멘텀이 주목을 받습니다. 이달 13일 국내에서 메타버스 ETF 4종이 신규 상장됐고요. 또 지난 19일에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비트코인 선물 ETF가 거래됐습니다. ETF란 인덱스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서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금융상품인데요. 따라서 개별 종목을 고를 필요가 없고요. 유망한 산업을 골라주신다면 손쉽게 투자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ETF가 상장이 되면 관련 종목의 자금이 대거 유입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달에 메타버스 비트코인 선물 ETF 이 두 가지의 상장으로 인해서 국내외적으로 이 두 가지 업종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상의 변화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그 변화에 올라탄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의 수익률 격차가 커지는 만큼 ETF 이쪽에 대한 투자 수요가 더 커지고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변화하는 세상에 투자하고자 하는 욕망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합니다. 오는 29일에는 국내 저탄소 기술 기업으로 구성이 된 ETF가 대거 상장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향후 유망 ETF에 대해서 업계에서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주목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한 또 ETF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유망한 테마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을 이해할 수 있는 주제, 오늘은 또 어떤 주제가 마련되어 있을까요?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오늘 주식시마론 첫 번째 주제, 강력해진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실현하기 위한 과제는?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서울시립대학교 동종인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 목표 최종안이 나왔습니다. 지난 18일에 발표가 됐는데요. 2030 40% 온실가스 감축 목표, 또 2050, 2050년에는 순배출 제로까지 목표를 이뤄나가겠다라는 내용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 내용 좀 알아볼까요? 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과거에는 이제 의무적으로 감축하는 국가가 아니었는데 이제 2020년 이후 우리나라도 이제 그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되는 이런 이제 국가로 편입이 됐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2030년에 이제 2018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30% 올라가 이제 40%까지 올라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2050년에는 이제 순배출 제로, 영어로 이제 넷 제로라고 그러는데 이 의미는 이제 배출량이 0이라는 의미는 아니고 네. 배출량이 어느 정도 있으면은 또 이렇게 흡수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산림 흡수량. 이게 똑같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배출이 안 되는 이런 이제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050년 상황은 예단하기 상당히 어렵겠지만 2030년 40% 감축이라는 이런 이제 목표는 우리가 과거 해보지 않았던 이런 일이기 때문에 이게 뭐 그렇게 쉽지는 않으리라고 보는데 국제적인 여건이 이제 의무 감축 이런 기조로 들어갔기 때문에 감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온실가스, 이 대기를 오염시키고 또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이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치가 제시됐습니다. 기존보다 더 감축량을 높여 잡았고요. 과연 앞으로 2030년까지 딱 9년 앞으로 다가와 있는데 9년 안에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해서 40% 감축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까요? 예,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냥 공언한 걸 선언한 정도는 아니고요. 유엔에다가 우리가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NDC라고 하는데요. 네.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이라고 해서 실제 이행 계획을 유엔에 제시를 하고 국제사회에 약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지켜야 될 이런 이제 목표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가능성이 있느냐? 이거는 한마디로 예단하기 너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이 아직 보급이 되어 있지도 않고 또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국가적인 재정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사회 인프라 부분이 이제 따라올 것인지 특히 이제 우리가 전환 부분이라고 그러는데 발전이랄지 이런 에너지를 전환하는 이 부분에서 이제 줄이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건물에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여기서 이제 온실가스를 0으로 만들 방법이 또 뭐냐, 이런 것도 찾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산업 부분에서, 여러분 철강이다. 우리나라 철강 산업이 상당히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엄청난 이제 석탄이나 이런 에너지 써서 또 제조하는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가능할 건지, 그 다음에 뭐 시멘트 쪽이랄지, 뭐 이런 이 화석 연료를 많이 쓰는 그 공정들이 상당히 이제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걸 이제 이 산업체에서 이렇게 감당해낼 수 있는 건지, 뭐 이런 숙제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미 선진국들에서는 1990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45%, 50% 줄이겠다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또 기준 연도도 훨씬 이전 걸 기준해서 또 목표를 제시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2018년 기준에서 여기 40% 줄인다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일 약한 이런 이제 목표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안 할 수 없는 이런 처지이지만 여태까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이제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어떤 더 엄격한 기준을 부합하기 위해서 유럽에서는 또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는 가운데 탄소세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언제쯤 도입이 될까요? 지금 거의 내용은 이제 갖춰졌고요. 도입 시기가 이제 한 2, 3년 정도 있으면 이제 도입이 되지 않겠는가. 이게 이제 단계적으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일부 그 업종에 대해서 이제 시범적으로 적용을 하고 좀 더 확대해 나갈 거라고 보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탄소 국경세라는 거는 국경을 넘어가는 순간 그 국가에서 그걸 제품을 제조할 때 배출한 그 이산화탄소, 뭐 이제 이산화탄소라고 하지만 전체 온실가스 이거를 이제 얼마만큼 배출하면서 생산했느냐, 그걸 네. 계산해서 그걸 세금을 매기겠다는 거기 때문에 참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그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이런 국가일수록 상당히 이제 이게 좀 고통스러운 이런 이제 뭐 제도가 되겠죠. 네, 그런 규제들이 결국에는 또 기술 개발로 이어져야 될 텐데요. 일단 압력은 제공은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탄소 저감을 위한 기술 개발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인지 이것도 좀 부담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재원적으로 과연 뭐 국가나 기술을 또 만드는 기업 차원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재원이 투입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친환경으로 가기 위한 비용 부담이 이렇게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뭐 투자적인 부분도 그렇고 세금적인 차원에서도 이렇게 부담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에서 탄소 중립에 국가 명운이 걸렸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을 하면서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했고요. 또 탄소 중립을 위해서 12조 원 정도를 투입하기 위한 계획도 나왔습니다. 투자 내용을 알아볼까요? 예, 막 사회 전 분야에 투자된다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예, 특히 이제 수소 경제에 대해서 많은 이제 투자가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저탄소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화석 연료를 많이 사용해서 한 산업이라면 죄송합니다. 이 저탄소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뭐 우리나라의 대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이제 K 반도체를 이렇게 좀 저탄소로 가는 문제, K 배터리, 그다음에 K 바이오, K 수소, 뭐 K 조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전통적인 이런 산업에 굉장히 그 강한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여기 이제 친환경 산업으로 이렇게 전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이 생산 시설이랄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에너지 절한 시설이랄지 이런 걸 이제 바꿔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취약 산업이 생깁니다. 여기 이제 그 온실가스 규제가 심해지면은 이렇게 취약화되는 그 산업을 이제 보조를 한다랄지, 또 고용이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용을 보조한다랄지, 또 공정을 개선을 해야 되는 이제 공정을 이제 하기 위해서 많은 또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투자. 그다음에 이걸 이제 여러 가지 하기 위한 이제 기반 구축, 이제 기술 개발이랄지, 뭐 여러 가지 제도 도입, 뭐 또 시민사회 또 참여 문제 이런 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일부 이제 투자가 될 그런 이제 예정입니다. 네. 탄소 중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투자되는 분야들, 뭐 반도체, 배터리, 조선, 그리고 바이오와 수소 이런 것들이 꼽혔는데요.
배터리 조선 같은 경우는 뭐 운송 수단의 연료의 저탄소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동차나 또 조선 쪽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 좀 많이 진입을 한 상태인데 전기차 같은 친환경차 도입을 하고 있고 조선도 앞으로 갈 길이 많이 남아 있고요. 또 반도체, 바이오, 수소까지 이런 탄소 중립을 위한 해결책으로 기술적인 차원에서는 또 수소가 꼽히는데요. 아까 교수님께서도 맨 처음 우리나라가 수소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 탄소 중립에 대한 투자도 많이 들어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방송하기 전에 저도 저희 방송을 진행하는 저희 방송의 앵커와 얘기를 나누다가 정말 진정한 친환경이 무엇이냐 전기차 얘기도 하고 수소 얘기도 하다가 그런데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 물에 전기를 주입해서 어쨌든 수소를 뽑아내는데 그 전기를 만들려면 또 많은 전력이 필요한데 그것의 에너지원이 또 친환경적이지 못하면 수소가 정말 친환경 기술이냐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수소 산업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과거부터 이제 수소 얘기는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수소를 확보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이 자체가 이제 뭐 많은 이제 비용이 들죠. 이제 우리가 그냥 수소를 그냥 자연에서 넣을 수 있으면 좋은데 수소가 그렇게 많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 이제 H2O에서 H가 수소니까 거기서 얻는다든지 또 다른 바이오매스 이제 우리가 식물체 같은 데서 이제 수소를 얻는다든지 또는 이제 그 석유 공정에서 부생가스가 나오면 부생가스에서 수소를 얻는다든지 네네. 우리 LNG가 이제 CH4라고 해서 이제 메탄인데 거기서 수소를 얻는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얘기하셨다시피 많은 에너지가 들고 또 거기에 또 환경오염 물질이 또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이게 과연 친환경이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수소도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친환경 수소라고 할 수 있는 부분, 그린 수소라고 하거든요. 그린 수소 있거든. 그레이 수소라고 해서 이제 뭐 다른 이제 오염 물질을 많이 쩌는 배출한 또 그런 수소가 있고 또 다른 뭐 태양대 수소가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블루수소. 네, 블루수도 네. 있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런 그린 수소를 확보하려는 경쟁이 아주 치열할 걸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이제 전체적으로 환경오염 물질을 적게 배출하고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수소만이 진정한 이제 우리가 기후변화 대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그린 수소에 대한 기술력이 어느 정도 와 있다고 보시나요? 우리나라는 좀 불행히도 수소 활용 기술 자체는 어느 정도 많이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특히 자동차 쪽에 뭐 우리 이 자동차 회사에서 이제 수소를 활용한 자동차 일찍부터 개발해 왔기 때문에 수소 활용 기술은 어느 정도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수소 연료 전지 이런 부분도 좀 앞서가고 있고요. 네. 하지만 이제 수소 보존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대량으로 이제 이렇게 수입을 해와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이제 친환경 수소를 어떻게 이제 개발해서 도입할 것인지 그것이 이제 아주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요. 또 국내에서도 뭐 가능한 일이라면은 이제 그 태양광이나 이제 풍력이나 이런 이제 친환경 에너지,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수소 생산 기술, 막 이런 거는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 자체가 또 비용이 또 많이 들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차후에 우리가 여러 새로운 기술들이 좀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과연 각 분야의 친환경 산업들이 얼마나 경제성을 띠는가 이게 굉장히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그린 수소를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계십니다. 수소 생산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좀 기술을 더 개발해야 되는 갈 길이 좀 남아 있다고 보셨는데요. 감축 대안, 이 저탄소를 위한 이 온실가스 감축 대안으로 탄소 포집도 유망한 산업으로 주목을 받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인지 또 어떤 기업이 이쪽을 잘하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예, 우리가 이게 영어로는 이제 CCS 또는 CCUS라고 하는데요. 이제 CCS는 이제 탄소 포집 저장요 하는 이제 방법이고요. CCUS는 탄소 포집 이용 또는 저장하는 이런 이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이산화탄소를
이제 처음부터 배출하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그런 공정을 그대로 가져가고 최후로 배출되는 이제 이산화탄소 이거를 이제 포집을 해서 분리 포집을 해서 어떤 이제 심해나 또는 지중해 이제 장기가 보관하는 뭐 이런 기술이나 또는 또 이게 분리를 해서 이제 화학 원료로 활용하는 이런 기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 기술 개발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고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기술은 나와 있지만 이것이 이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또 분리 효율을 어떻게 또 높일 것인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기술 개발 경쟁이 상당히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향후에 이 분야가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발전사랄지 또 여러 이 시설과 관련된 설계나 건설, 그 엔지니어링 이런 뭐 관련 기업이랄지 또 환경오염 방지 시설 업체, 그리고 이제 이건 아주 투자 사업으로 옵셋이라고 그러는데 외부 투자에 의해서 또 자기가 감축 의무가 없지만은 이제 자기가 이제 감축해서 그 돈을 버는 이런 이제 투자 회사, 전문 회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어떤 사업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국내 주식 시장에서는 유니드가 탄소 포집에 들어가는 그 소재를 글로벌 1위로 생산하고 있다라고 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칼륨이었던 것 같아요. 칼륨 소재인데 이 유니드가 탄소 포집에 필요한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해서 한 차례 또 급등을 보였고요. 교수님께서는 이런 탄소 포집뿐 아니라 앞으로 분리와 그 위에 그 포집 다음에 있을 그 밸류 체인에 있어서 기술 발전이 더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일련의 과정이 다 이제 관련이 되는데요. 예. 그 이산화탄소 발생 시설에서 분리해서 포집하는 그런 단계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파이프라인을 설계하거나 대형 트럭으로 이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송 단계가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입하고 모니터링하는 이런 단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하고도 별도로 이제 분리를 해서 이제 산업 원료로 활용하는 이런 단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얘기하신 이 부분은 이제 이걸 분리하는 단계에서 이제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이제 뭐 저비용으로 효과적으로 분리할 거냐 이런 이제 부분인데 전통적으로는 이제 아민계 흡수제가 상당히 이제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아민계 흡수제가 어느 정도 비싸기 때문에 요걸 대체할 수 있는 흡수제를 사용하는 공법이랄지 뭐 이렇게 저비용으로 고효율로 대량으로 분리할 수 있는 기술을 만약에 이제 확보할 수 있다면은 아주 이제 앞으로는 경쟁력이 있는 이제 그런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니드 같은 경우는 탄소 포집의 필수 재료인 탄산 칼륨의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탄소 포집 시장의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을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또 수소 이야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생태계를 가속화시키려는 뭐 우리 국가적인 움직임이나 또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차원에서에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저는 좀 주목됐었던 발언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은 수소 없이는 이뤄낼 수 없다. 수소 경제가 미래 에너지 전환의 확실한 솔루션이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나라 산업별로 수소 전환의 노력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시나요? 지금은 아주 초기 단계라고 봅니다. 예. 일부 이제 자동차 쪽에서 이제 활용 기술이 이제 개발돼서 이미 이제 사용이 이제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승용차 부분이나 일부 버스 부분에서 이제 상용차 초기로 좀 나오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보면 하나의 그 수소 산업 생태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의 전기 자동차 보급하면서 상당히 많은 이제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이게 이제 차를 만들고 보급하는 것도 있지만 뭐 충전소 인프라를 확보한다랄지 네. 또 뭐 여러 가지 주변 시설이 이제 갖춰져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수소는 이제 더 어렵습니다. 이는 이제 수소 차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수소 충전소 인프라도 갖춰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시설이 국내나 또는 외국에서 들여와야 되는 이런 단계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쉬운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뭐 이렇게 의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꼭 이제 해야 된다 했을 때는 수소가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게 한번 집중적으로 이렇게 추진한 추진력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아까 말씀드린 이제 수소 자원 확보 그 문제만 잘 해결되면은 그다음에 보급하고 활용하는 이런 기술은 국내에서 가능하다고 보고 과거에 이제 수소 경제를 하려다 실패한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외국에. 그렇지만 네.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뭐 국가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시스템을 잘 갖춰주고 또 기업들이 이렇게 이제 아까 수소 생태계라고 했는데 요소 생태계가 잘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럼 그린 수소 생산에 있어서는 어느 나라나 어느 기업이 제일 잘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유럽일까요? 그렇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데 인프라는 잘 안 갖춰져 있고요. 네. 주로 일부 중동 국가나 동남아 국가에서 이제 그런 게 좀 가능하려고. 일본도 아니고요. 그렇죠. 예. 이제 그게 좀 아직까지 이렇게 이제 부존 자원 자체가 이렇게 클리어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정리가 좀 돼야 되고 물론 일부 이제 한두 개 기업들이 나서서 이제 선점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서로 확보를 하려고 경쟁하고 있지만 그건 아직 일부고요. 전 세계적으로 수소 사용량이 굉장히 이제 많아졌을 때 네. 그런 상황에서 과연 그린 수소를 어느 지역에서 이제 많이 이제 생산할 수 있을지 그거는 좀 또 다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올 여름에 미국과 유럽에서 수소 인프라 확보를 위한 법안들 내용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미국과 유럽에서도 이런 수소 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인프라뿐만 아니라 수소의 생산 역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탄소 중립 추진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 좀 시급한 정책 과제는 뭐가 있을까요? 예, 우리 대통령께서도 아주 그런 비전을 잘 발표를 하셨는데, 사실 아직까지 일반 국민들은 이게 내 일일까? 또 국가적으로 이런 투자를 해야 과연 될까에 대한 좀 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국민적 공감대를 우선 확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온실가스를 배출을 시키는 거는 일반 국민들이고 일반 소비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도 그렇고 뭐든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그렇고 이제 온실가스를 이렇게 덜 배출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노력이 개개인의 노력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내 일이 아니고 기업이나 국가가 해결해야 될 이런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게 강합니다. 그래서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이 아직도 많고 전기 사용량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좀 온실가스 줄이는 노력과 그다음 국가적으로 이렇게 엄청난 재원 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국민들이 그걸 수긍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국회나 이런 정계에서도 그걸 이제 뒷받침이 돼야 되고 앞으로 투자될 금액은 내년도 투자될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들이 투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국민적인 공감대 확보가 좀 필요하고요. 또 한 부분은 이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 확보가 아주 시급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원 확보도 필요하지만 그걸 사용하고 적용하는 이런 기술들. 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가 뭘 할까요? 국책과제 같은 것들 그렇죠. 기술 선정하나요? 개발 재원을 보조를 해준다랄지,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이제 하겠다랄지,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각 기업들이 가외 돈을 지출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가적인 그런 지원이 없으면은 기업들이 그냥 스스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이랄지 예를 들어 우리가 철강을 생산하는데 탄소를 쓰지 않고 만약 수소를 써야 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공정 변화가 생기거든요. 근본적으로 이렇게 바꿔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걸 기업에 이제 맡겨놓고 하라고 이렇게 했을 경우는 이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노력도 좀 이루어져야 되고 조금 더 이제 들어가면은 예를 들면 2030년까지 40% 줄이겠다 이렇게 했지만 세부적으로 어떤 분야에
어떤 산업체에 얼마만큼 줄여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확실한 것들이 제시가 안 돼 있고 네. 또 거기에 대한 동의를 잘 못 받아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전환 부분이 굉장히 가중하다. 산업 부분은 좀 약하다. 뭐 이런 이제 서로 산업 분야 간에 서로 이제 갈등하는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 불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물 같은 데서 뭐 엄청난 이제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되는데 과연 건물에서 그만큼 이게 새로 지은 건물은 괜찮지만 이게 기존에 있는 건물을 다 뜯어 고쳐서 뭐 이렇게 내열재를 이렇게 막 시공을 하고 뭐 한다는 게 네. 우리 보통 리모델링 사업들을 많이 하지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온실가스 줄이기 위해서 건물 부분에서 그렇게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좀 검토해서 근데 필요성은 있다고 그렇죠. 지금 계속 주장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수님께서. 당연히 그렇게 예. 하고 또 국가에서 지금 뭐 큰 분야별로 얼마씩 줄이려는 목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세부 분야별로 들어가다 보면은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어떤 세부적인 그 목표를 빨리 이제 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한 수단을 또 어떤 수단을 써서 또 그렇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많은 분석과 또 동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2018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해서 2030년까지 40% 감축안에 대해서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느 분야에서 온실 감축이 더 많이 되어야 되는지 구체적인 목표와 또 세부 목표뿐 아니라 또 재정에 대한 조달 방안 등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고요. 그런 관련한 분야 가운데서 탄소 감축에 대한 가운데서 탄소 포집 시장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수소 사회로 전환되어야만 한다는 그 필요성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까 뭐 정의선 회장의 발언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반드시 수소 사회로 가야만 탄소 중립이 된다라고 보는 시각도 나오고 있고요.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기업 가운데서는 제가 또 지금 찾아보니까 한국가스공사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린 수소에 대해서 2025년까지 10만 톤, 2030년까지 20만 톤 생산, 2040년까지는 121만 톤의 그린 수소를 생산하고 도입하는 계획들에 대해서 발표한 상황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알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 주목할 부분은 네, 에너지원에 대한 전환입니다. 그래서 수소가 본격적으로 도입됐을 때는 에너지 자주권을 또 가져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고요. 기존의 어떤 그 헤게모니를 뒤바꾸죠. 석유를 중심으로 한 헤게모니를 뒤바꾸는 에너지 혁명에 대해서 현재 전 세계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글로벌 대비해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이 어느 정도일까요? 예, 우리나라는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대한 이제 보고 시기가 상당히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선진국들에서는 상당히 이제 신재생 비율을 높여서 이미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현재 그 전체 에너지에서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한 6.2%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2030년에 이제 30% 이상으로 올려야 되는 이런 과제가 있는데, 이게 이제 9년이라는 단기간에 그만큼 가능할까? 또 뭐 의구심을 예. 갖고 계시죠? 그래서 재정 투입이 많이 되면 가능할까요? 재정 투입도 있어야 되지만 거기에 대한 이제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환경적인 조건인가요? 태양광이랄지, 예. 그다음에 뭐 풍력이랄지 이런 거 보면 이제 지금 우리나라 태양광 발전이 들어가는 부분이 다 이제 산비탈에 갔거나 요즘 심지어 그 농지에다가 이제 막 태양광 설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비판들이 있거든요. 우리 식량도 식량 안보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인데 농지에 그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산지 지역에다가 이제 이렇게 산을 다 깎아내고 이렇게 태양광을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산림 파괴 문제랄지 또 뭐 토사가 쓸려 내려오는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절대적인 부지가 이제 많이 이제 부족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6.2%를 보고했는데도 이렇게 이제 그 여러 가지 갈등 문제 또 부지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이런 상황이라서 네. 뭐 이런 것도 조금 약간 새로운 도약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어떤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예를 들면 이제 뭐
뭐 미국 같은 데 보면은 뭐 사막에 어마어마한 시설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사막이 없죠.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산지가 한 7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인근에 우리나라에 그 발달한 그 대륙붕이 있어요. 그 수심이 낮은 데는 바다. 그래서 이제 뭐 일부 뭐 해양에다 설치도 하지만 그런 기술 정도 개발해서 이제 그런 연안을 잘 활용하는 이런 방안이랄지 기존 환경 파괴를 유발하지 않고 태양광을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이랄지 풍력도 마찬가지예요. 풍력도 이제 뭐 지금까지는 이게 큰 그런 뭐 검토 없이 이렇게 산간 지역에 설치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이제 좀 더 다른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지난 몇 년 동안 해온 그런 이제 그 과정들을 좀 분석해서 이렇게 부지 확보 문제랄지 환경 파괴 문제, 네. 근데 주민의 그 수용성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다음 이제 신재생 에너지도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태양광 풍력 외에 그리고 과연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이런 이제 그 신재생 자원이 뭐가 있는지를 해서 좀 더 그 지역 단위로 이렇게 좀 특화된 이런 이제 신재생 에너지 형태를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발전원의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신재생 에너지 가운데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을 분야는 어느 쪽으로 예상하시나요? 뭐 우리 이제 보통 신재생 에너지라고 그러면 뭐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제 뭐 신에너지는 재생에너지 쪽으로 본다면은 뭐 태양광, 이제 풍력, 그다음 바이오매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수소, 뭐 지열,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유기성 폐기물이랄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그 지역 단위에서 사용 가능한 신재생 에너지원이 뭐가 있는지를 파악해서 그런 걸 조합을 해서 그 지역의 어떤 전기나 열에 대해서 그 지역 에너지원을 사용해서 하는 이런 이제 분산 에너지 체계 이렇게 가져가는 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지역마다 이제 그 가용한 신재생 에너지원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바이오매스 같은 경우는 쓰레기를 에너지로 전환하는 거네요. 바이오매스도 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예. 하나는 이제 우리가 그 폐기물이나 그 폐목재나 이런 데서 이제 분리를 해서 그걸 이제 그 열을 이용하는 이런 이제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수목 식재 자체를 이렇게 에너지 수목으로 그렇게 속성수로 해서 이제 이렇게 재배를 해서 또 걷어내고 또 수목을 하고 윤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아주 계획 수리 수목을 해서 이렇게 하는 이런 이제 방법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바이오매스가 이제 이런 재생 에너지로 많이 활용이 됐는데 최근에 조금 이렇게 공격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재 가격이 상당히 많이 이제 상승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목재란 게 뭐 여러 가지 뭐 가구랄지 다른 이제 이런 생산적인 목적을 많이 쓰는데 이게 에너지 생산하는데 이게 바이오매스를 많이 쓰다 보니까 목재 가격이 엄청나게 이제 뭐 상승하는 이런 문제들이 또 생겨서 그것도 한계가 이제 있다고 봅니다. 네, 바이오매스의 자원 가운데서 목재 분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음식물 쓰레기나 축산 분뇨 등 다양한 쪽에서 바이오매스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분야들에 대한 기술 발전이 좀 필요하겠고 또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수소를 안 할 수는 없겠다. 반드시 수소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우리나라는 사실 이런 이제 천연 자원은 상당히 부족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폐 자원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서 얘기한 이런 것 중에 이런 바이오매스 중에서도 폐 바이오매스, 그다음에 이제 뭐 하수 슬러지, 그다음에 뭐 음식물 폐기물,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축산 분뇨 이런 것들은 생각 외로 많은 양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처리의 곤란을 겪고 있고 또 일종의 기피 시설에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처리 처분 위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좀 친환경 에너지 생산 시설화해서 이제 그나마 부족한 이런 이제 뭐 이런 바이오가스 메탄을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 생산이랄지 또 여러 가지 뭐 수송용 연료로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소 연료 전지에 또 원료를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또 기술 개발이랄지 또 뭐 이렇게 정제를 위한 여러 가지 시설 투자가 필요합니다만은 이제 이런 어떤 농촌 지역이다. 그럼 축산 단지가 형성돼 있다. 그럼 저 축산 단지에 맞는 어떤 이런 신재생 에너지 생산 체제를 좀 갖추고 국가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과거도 네. 이제 이런 친환경 에너지 타운 개념으로 뭐 환경부나 각 부처에서 했거든요. 근데 너무 규모가 작고 이게 단지에만 한 50억 정도 투자해가지고 조그맣게 처리 위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럴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이제 어떤 에너지를 담당할 수 있는 규모로 좀 체계화해서 몇 개 에너지원을 이렇게 합쳐서 또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또 나아가서 이제 온실가스 뭐 이렇게 저감 네. 이런 컴플렉스를 만들어서 가는 게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과거 있었던 친환경 에너지 타운 사례를 좀 더 발전시키는 쪽으로 가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못 봤던 어떤 발전소가 우리 지역에 새로 생기는지도 앞으로 계속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가운데서 태양광 풍력뿐만 아니라 바이오매스, 수소, 지열 에너지까지 앞으로 좀 확산될 수 있는 영역들인데요. 또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SMR, 소형 원전 모듈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국가정보국에서 미래 에너지의 핵심이 SMR이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SMR이 부각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여기 이제 기존 이제 대형 원자력 발전소보다 한 10분의 1 내지 한 20분의 1 정도 이런 규모로 각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뭐 소형 모듈형 원자력 발전 시설인데요. 뭐 전체적으로 이 대형 시설에 비해서 가격도 좀 싸고 안정성도 좀 더 높고 또 방사성 폐기물 문제도 좀 덜한 이런 이제 장점이 있다는 거고, 그다음 지역별로 이제 에너지 분산화하는 정책과도 부합하다는 것도 이제 유리하게 작용해서 이런 각국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주 확대돼서 보급이 되는 거는 아니고요. 특히 이제 국내에서 이걸 과연 이제 어떻게 도입할 거냐 이런 문제는 아직까지 이제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우선 국가적으로 원자력 발전은 이미 이제 감소시킨다. 있는 거는 이제 다 이제 폐쇄시키고 새로 건설하지는 않는다. 그 정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뭔가 이제 많은 의견 수렴이 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또 일반 국민들의 어떤 그런 컨센서스가 좀 많이 이제 모여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안전성이나 어떤 뭐 환경성, 경제성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철두철미하게 분석을 해서 이제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바탕이 일단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기술 개발이 좀 더 되고 이런 안전성이 더 이렇게 이제 확보가 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 2030년 정도 이후에는 이런 기후변화, 온실가스 저감이라는 이런 이제 큰 또 명제가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분야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2030년 이후에 좀 더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네요. 그렇죠. 지금 네. 당장으로서는 뭐 어떻게 이게 뭐 도입하자, 뭐 어디에 설치하겠다 이렇게 국내에서는, 얘기가 예. 되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해외는 뭐 많이 있죠. 도입되고 있죠. 해외는 이미 이제 그런 걸 이미 시범적으로 도입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국내에서는 좀 뭐 조심스럽게 한 우리나라도 시범 사업 정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또 최근에 글로벌 메탄 서약에 동참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온실가스 6대 온실가스 가운데 하나인 메탄의 감축 목표에 대해서 또 밝혔는데요. 이걸 통해 예상할 수 있는 유망 산업은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우선 우리가 이제 온실가스라고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생각을 하는데, 제 온실 효과의 한 85에서 한 90% 정도가 이제 이산화탄소 담당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메탄이랄지, 마산화질소랄지, 그다음에 불소화합물 이런 것들이 이제 온실가스로 이제 유엔에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 7대 온실가스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 메탄은 이제 온실 효과가 한 분자당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21배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양을 줄여도 온실 효과는 21배만큼 더 줄일 수 있다는 거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아산화질소나 불소화합물 같은 경우는 더 수백 배 또 감축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완전 현금이다. 메탄을 줄이면, 메탄이나 불소화합물 이런 걸 줄이면은, 엄청난 저감 효과가 있다는 거죠. 예. 그렇지만 이제, 메탄은 이게 발생원이 굉장히 산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는 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시설에서 집중적으로 배출이 되지만, 메탄은 이게 굉장히 그 넓은 지역에서 다양한 시설에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정확한 우리가 파악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우리가 뭐 벼 재배랄지 또 폐기물 매립지나 또 하수 처리장 또 축산 분야 그다음에 뭐 음식물을 처리하는 이런 시설이랄지 이런 데서 이제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정확한 발생 양을 계산을 하고 여기에 각 그 배출 시설에 맞는 이런 이제 포집 시설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벼 재배에서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벼 재배 방법을 좀 바꾼다랄지 또 축산에서 이제 그 뭐 이런 소 같은 데서 소화기가 연해서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또 이 사료 이런 거를 또 개선한다랄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었어요, 사실. 그리고 이제 발생원에 대한 조사도 그렇게 활발하게 잘 안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문 대통령께서 이제 10월 25일 날 이제 국회 이제 시정연설에서 이제 천명을 하고 여기 이제 가입을 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밝히셨으니까. 네. 우리나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고 또 이게 저감 방법에 대해서도 좀 기술 개발이랄지 또 시설 투자 이런 것들이 좀 더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여기는 이제 어떤 공공 투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제 어떤 개인 기업체 투자보다 공공 기술 개발도 많이 해야 되고 공공 인프라도 많이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메탄 자체가 연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메탄이 이제 메탄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메탄을 이용해서 뭐 LNG의 주입, 보통 우리가 이제 도시가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메탄이거든요. 그 파이프라인에 이렇게 주입시켜서 이제 보급하는 이런 방법을 쓸 수도 있고, 또 LNG 버스 같은 데도 활용할 수가 있고, 또 그 자체만 많이 또 포집이 되면 또 발전을 할 수 있어요. 그 발전 시설이고. 근데 단지 이제 그런 규모의 경제성이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걸 대량화 시켜서 여러 군데서 포집해서 어떤 상업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인프라를 빨리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메탄 같은 경우는 이 이산화탄소 대비 분자당 온실가스 지수가 21배나 되는 온실가스의 어떤 주범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줄여야 되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이 메탄을 활용한 에너지화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계속된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국내 온실가스 40% 감축, 또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국내 비율 30% 도달, 또 이 글로벌 메탄 서약 같은 경우는 전체 메탈 배출에 대해서 글로벌적으로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각 국가들의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한 산업들 주목해서 계속 살펴보시죠. 분석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주식시마론 오늘은 친환경에 대해서 전반적인 정책, 우리나라 정책을 확인해봤습니다. 관련한 투자 아이디어 있으셨나요?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도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관련주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 있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